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랜드프로에서 민법 과목 1차 과목을 맡고 있는 양민이라고 합니다. 저희 랜드프로는 공인 중개사 합격의 중심이자 그리고 프로주의를 선도하는 기업의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그곳에서 1차 과목 민법을 맡고 있습니다. 자, 과목에 관한 소개 그리고 학습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그에 관한 첫 번째 시간으로요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목에 관한 정의하고 그리고 몇 가지 의상 그리고 몇 가지를 짚어드리면 민법은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임대료에 대해서도 분쟁을 좀 하게 되고요. 아니면 권리금에 대해서도 분쟁을 하게 되고 이런 거를 뉴스를 통해서 아니면 친구들 이야기를 통해서 지인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되거든요. 그 분쟁의 양상이 개인하고 개인 간의 권리에 관한 다툼이면 그것이 바로 민법의 관장 영역이에요. 그래서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을 다루는 과목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근데 그 분쟁을 뭘로 해결하느냐면 여기 있죠. 민법 전 그리고 대법원 판례로 그 분쟁을 풀어가고 해결하는 과목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요. 이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민법은. 이 생활 속 이야기가 주요 주제예요. 왜냐하면 개인과 개인 간의 다툼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미가 있어요. 우리 이웃들이 아니면 내 친구들이 분쟁하고 했던 내용들을 소재로 가지고 옵니다. 이게 재밌어요. 근데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보시면 대법원 판례를 공부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책 받으시면 입문서는 판례를 좀 빼놨어요. 왜냐하면 쉽게 이렇게 들어보도록 하려고 입문서는 전략적으로. 근데 실제 기본서는 어떠냐면 대부분이 판례예요. 책 보면 약 80%가 판례예요. 조문하고 판례예요 다. 그래도 이 부분 때문에 난해하다는 거죠. 민법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생활 속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에 재미가 있어요. 빠져들어요. 점점 빠져들어요. 그런데 옆에 이 부분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이 양자를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끌고 나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어느 분한테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어느 분한테는 재밌으면서 엄청나게 흡입력 있다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민법은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강의가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점수도 엄청나게 올라갈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목의 의상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면 민법 과목은 중개사 합격의 절반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의 모든 수험생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 때문이에요. 과목상 1차 과목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포지션이에요. 1차 과목. 그래서 1차 과목에 위치하기 때문에 민법하고 학계론은 1차 과목이죠. 합쳐가지고 몇 점 이상 되셔야죠? 합쳐서 60점이면 불합격이시죠. 합쳐서 60점? 그거 맞기 어려워요. 그죠? 몇 점? 120점. 합쳐서 60점 맞으려고요? 큰일인데. 120점이죠? 120점. 그러면 학계론에서 80점 맞고 민법 40점 맞아도 되고요. 합격이고요. 거꾸로 민법 80점 받고 계론 40점 받으셔도 돼요. 합쳐서 몇 점 이상이면? 120점이죠. 그거 쉬워 보이시죠? 그죠? 거꾸로요. 120점 밑에 맞기도 쉽지 않아요. 공부만 쭉 해오시면 그 밑에 맞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단 꽈락이 있으시면 안 돼. 꽈락이. 40점 밑에가 꽈락이죠. 그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1차 과목에 위치하고 이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이유는 2차 과목에서 내가 80점 이상 고득점을 맞았어요. 근데 1차에서 꽈락이 있으면 꽝이에요. 그래서 1차 과목이 비중이 더 높게 공부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전략적으로. 지금 사이트에서 보면 나 2차는 됐는데 1차에서 안 된 분들이 종종 계세요. 전략적으로 그분은 미스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총 공부량, 총량을 가지고 따진다면 1차하고 2차를 나누면 어디에 더 공부를 더 하셔야 돼요? 6대 4 정도로 안배하는 게 맞는 거예요. 1차는 일단 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걸 안배를 잘못하면 이게 약간 뒤집어질 수 있거든요. 그 부분 주의하셔야 되고요. 과목은 1차 과목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2차 과목에 보면 공시법이 있거든요. 공시법의 절반 정도가 민법이에요. 등기법이라는 거 있죠. 등기법은 민법을 절반을 가져가요. 아마도 그래. 공시법 선생님은 민법 선생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강의가 쉽고 어렵고가 결정돼요.
그다음 중개사법 있죠. 중개사법도 중개 실무 쪽은 민법을 정말 많이 가져가요. 그다음 세법 그리고 공법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민법은 여기 보시면 과목 수는 하나죠. 과목 수는 하나인데 한 과목 그 이상의 과목이에요. 하나 그 이상이라는 거죠. 비중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법을 끝내면 합격했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 떨어진다. 두 번째 보시면 민법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략하느냐, 이 부분이 2차 공략 시간 확보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1차 과목인 민법이 내년 7월까지 정리 안 됐어. 그럼 7월까지 정리 안 되면 2차 과목 할 시간이 모자라죠. 그럼 동차 합격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 민법이 언제 끝나고 언제 정리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동차 합격에. 그래서 민법을 최대한 빨리 이른 시간에 끝내주는 일, 그거는 동차 합격하고 바로 직결돼 있어요. 안정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 세 번째 보시면 중개계약서 작성에 법률적 소양이 있죠. 법률적 소양, 이 소양을 테스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를 아주 어렵게 출제하진 않아요. 대법원 판례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우린 사법고시도 아니고 변리사 시험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보다는 난이도를 좀 낮춰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죠. 중개계약서 작성할 때 정말 많은 법리가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법률적 소양, 이 부분만 중점적으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예, 민법 과목의 정의하고 의상에 대해서 이 정도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떤 분쟁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지 생활 속 민법 이야기를 잠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기 전에 민법 편제 잠깐 보시면 민법은 총 4편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4편으로. 예, 맨 앞부분이요. 총칙이죠. 총칙. 두 번째가 물권법. 세 번째가 계약법. 마지막이요. 특별법. 4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문항수는요. 문항수는 총칙에서 10문항. 물권법 14문항. 제일 많죠. 세 번째가 계약법 10문항. 이쪽하고 똑같죠. 특별법이 6문항. 이 특별법이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많이 접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임대료나 권리금에 관한 분쟁 다루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그 다음에 명의신탁에 관한 것 등등을 다루는 몇 가지 개별 특별법이 있어요. 이쪽에서 6문제. 총 40문항이거든요. 40문항. 근데 난이도로 공부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기 보시면 공부할 때 제일 어려운 데가 어디냐면 4개 파트 중에 제일 어려운 데는 어디로 찍히시나요? 여기가 제일 어려워요. 쉬운 데는 이쪽이에요. 여기 계약법하고요. 계약법 쉽습니다. 재미있어요. 그리고 특별법은 신난다고 썼는데 신나지는 않아요. 신나지는 않고요. 예, 주택 임대차 소위 말하는 요즘에 문제가 됐던 계약 갱신 요구권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예, 계약 끝났을 때 연장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거하고 관련된 법이 이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들어가서 쉽게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직접적으로 나하고 직결되어 있는 소재들이 많거든요. 이 두 부분은 쉽습니다. 쉽고 재밌어요. 점수도 여기 쉽게 잘 나와요. 10문제인데 여기 9개 정도 맞출 수 있어요. 10개 중에 몇 개요? 9개. 여기 6개 중에 5개 정도 맞출 수 있어요. 다 맞추면 좋고. 이쪽은 무난하죠. 공부하실 때도, 공부를 전개하실 때도 이쪽을 먼저 하는 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민법의 출발이 원래 계약이었거든요. 계약에서 민법이 출발된 거예요. 그래서 민법은 어디부터 하는 게? 계약법부터 펼쳐나가는 게 순서상으로 맞아요. 다만 이 계약법이 끝나고 나서 이쪽으로 오시면, 계약법하고 여기 끝내고 나서 이쪽으로 오시면 총칙이 총괄 규정이거든요. 총괄 규정이 부드럽게 잘 넘어가져요. 그래서 저는 전략적으로 여기부터 진행을 할 거예요. 예, 여기부터 하면 많이 힘드시거든요. 근데 이쪽하고 이쪽이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고 원래 민법의 뿌리가 이쪽이거든요. 계약이거든요. 여기를 먼저 치고 나갈 거예요. 전략적으로. 그리고 훨씬 쉽고 훨씬 빨리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고 이쪽으로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여기를 마지막에. 네. 점수는 여기 쉽다고 그랬죠. 여기 민총이 그런데 공부는 어려워요.
총괄 규정이라서 공부는 어려운데 득점은 쉬워요. 왜 쉽냐면 내년 시험 쳐봐야 알거든요. 이거 사실은. 근데 왜 쉽냐면 이쪽에 시험 테마가 딱 정해져 있어요. 10문제가. 10문제 테마가 딱 정해져 있어요. 10개 제가 맞출 수 있어요. 딱 찍어가지고 이거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거의 나와요. 그래서 점수는 잘 받아요. 근데 이쪽 물권법 있죠. 물권법은 대법원 판례가 줄을 이뤄서 공부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예. 난이도도 좀 있게 출제를 하고요. 근데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거기예요. 예, 충분히 득점 가능해요. 그래서 잘 맞으면 민법은 올해 저희 수험생 같은 경우 95점까지 있어요. 이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편전이 이렇게 4개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 이제 기본서는 1월 달에 나오게 되는데 기본서 보시면 이렇게 펼쳐져 있죠. 700페이지 정도가 될 거예요. 양은 좀 됩니다. 근데 6과목 중에 양이 제일 많은 과목이 2개죠. 어느 거하고 어느 거로 생각되세요? 공법하고 민법 양이 제일 많습니다. 2과목이죠. 그래 2과목을 난과목이라고 그래요. 근데 공법은 이제 수업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수기를 보시면 알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해도 점수가 잘 연결이 안 돼요. 어제 합격 설명회 하는 걸 봤는데 고상철 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40문제 중에 11문제는 아예 틀리라고 낸 거예요. 아예 뭐 하라고요? 빼버리라고. 민법은 그 정도 아니에요. 민법은 2-3개 정도예요. 어려운 게 2-3개 정도고 나머지는 공부를 하면 득점이 가능한 영역이에요. 민법은 비례율이 지배하는 과목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양은 많은데 공부를 많이 해주잖아요. 그럼 득점이 쑥쑥 올라가요. 뒤로 갈수록. 근데 공법은 양도 많은데 공부를 많이 해도 점수가 잘 안 올라오는 거죠. 많이 안타까운 과목이죠. 근데 요즘 수험생들이 워낙 응시 인원이 많아졌잖아요. 많아지다 보니 난이도 조절이 이제 관건이죠. 어쨌건 어느 한 과목, 1차 과목 하나 아니면 2차 과목 하나 어디에선가는 통국의 과목을 하나를 만들어요. 힘들게 해요. 어느 과목. 올해는 대표적으로 공법이었다는 거죠. 어쨌거나 민법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양은 좀 많은데 뒤로 갈수록 공부량이 많아질수록 점수가 차곡차곡 올라가요. 그래 안정이 돼요. 정말 안정이 되는 과목이 민법이에요. 이에 비해서 학개론은 이게 널뛰기가 심하다고 그래요. 어떤 때는 쉬웠다가 어떤 때는 어려워. 이거 감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학개론 공부 많이 해서 80점을 목표로 했어요. 민법은 40점 목표로. 그럼 80점 나와야죠. 근데 이게 난이도에 따라서 확 내려가 버리거든요. 근데 민법은 그러지 않아요. 공부를 한 만큼 차곡차곡 쌓여져요. 그래서 적지 않은 수험생들,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민법이 양은 좀 되지만 공부한 만큼 비례해서 점수를 가져다 주니 민법을 더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안착을 시킨다. 1차 과목을. 그리고 이 민법이 끝나야 어떻게 하죠? 2차 과목에 집중할 수 있어요. 2차 과목도 빨리 달려갈 수 있어요. 등기법, 중개사법, 세법 거의 다 연결돼 있거든요. 민법을 버벌리를 갖다 끌어 쓰는 거예요. 민법이 안 되면 2차를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일단은 민법을 끝내는 거죠. 민법을 빨리 조기. 그게 동차 합격의 선결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민법 사례에 관한 내용 몇 가지를 같이 풀어가 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사례로 풀어가는 민법 이야기입니다. 자, 이 내용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내용들로 구성을 해놨어요. 자, 보실까요? 사례 1번이요. 주택 임차인이 새를 살던 집에 뭐가 고장났다고요? 보일러가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뭐가요? 형광등 고장났어요. 생활 속 이야기에 멀지 않아요. 그죠? 민법은 누구 이야기라고요? 우리들 생활 속 이야기예요. 누가 수리해 줘야 될까요? 주인이, 그죠? 주인이 합니다. 그죠? 여기 밑에 적어놨어요. 민법 몇 조가요? 623조예요. 623조. 같이 리딩 한번 해볼까요? 저는 끊임없이요. 저 혼자 떠드는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제가 많이 떠들을수록 수험생들은 일방적으로 듣고 있거든요. 그럼 재미없어요. 여러분이 학습의 주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 리딩 하시면 돼요. 읽어볼까요? 623조 같이요. 시작.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누가 부담해요? 임대인이 부담한다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따라서 623조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거죠.
주택 임대차에서는 누가 이걸 고쳐준다고요? 임대인이. 그런데 보일러는 누가 고치고요? 임대인이 고쳐요. 형광등은 누가 고쳐요? 그럼 623조는 여긴 누가 고치라고 적어놓았어요? 임대인이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줘라 라고 적어놓았죠. 그런데 623조에 의하면 이걸 둘 다 임대인이 고쳐야죠. 근데 우리 대법원 판례는, 자, 우리 민법이 조문하고 뭐 공부하는 거예요? 판례 공부하는 거죠. 밑에 판례 적어놨어요. 판례는 623조를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세분해서 정리를 했어요. 몇 가지로요? 두 가지로. 자, 볼까요? 건물의 기본적 설비요. 기본적 설비. 예컨대 뭐가 있어요? 기본 설비가? 수도나 보일러 이런 것들 등등을 뭐라고 그러죠? 기본적 설비죠. 이런 부분을 교체하거나 아니면 건물의 어느 부분이요? 주요 구성 부분에 대한 무슨 수선? 대규모 수선이죠. 대규모 수선 의무는 누가 하고요? 임대인이, 주인이야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반면에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 뭐 할 수 있는 거?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어느 거? 사소한 정도의 것 하고 제가 적어놨어요. 뭐라고요? 소규모 수선 의무요. 자, 위에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대규모 수선이죠. 그 민법은 여러분 앞으로 이제 판례를 공부할 거예요. 대법원 판례를. 이게 어렵거든요. 이게 읽어 나갈 때. 왜냐하면 이렇게 길어. 이것도 원래는 여기 점이 아니에요. 쉼표인데 제가 잘랐어 그냥. 제 마음이죠. 잘라서 여러분 머리 쉽게 꽂히라고. 여기서 여기까지 마침표 하나예요. 대법원 판결문 이렇게 대법원 구성돼 있어요. 어느 거는 여기서 여기까지 점 하나예요. 길죠. 그죠? 다른 과목은 이러잖아요. 근데 민법만 유독 이래. 왜요? 판례라서. 이 판례를 이제 잘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관건인데 그때 요령이 거꾸로 한번 뒤집어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 거꾸로 뒤집는 거예요. 앞부분에 뭐라고 적어있어요? 앞부분에 대규모 수선 의무는 누가 부담한다고요? 임대인 부담한다고 그랬죠. 그럼 대규모의 반대는 이렇게 꼭 사고를 역발상으로 뒤집으셔야 돼요. 그래야 민법이 잘 정리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민법은 어떤 내용을 한번 읽으면 어떻게 한다? 반드시 뒤집어서 거꾸로 사고를 해준다. 그러면 그게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민법은 빨리 읽는 과목이 아니에요. 빨리 읽어나가면 안 되는 과목이에요. 생각을 하고 그 사고를 머릿속에다 넣으셔야 돼요. 다른 2차 과목은 빨리 읽는 거야. 빨리 막. 그래서 인강을 보실 때 2배속으로 막 보라고 그래요. 근데 민법은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과목이에요. 왜요? 계속 머릿속에 저장하고 사고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소규모 수선 의무 옆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소모품의 교체 비용 등등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임대인이 부담을 안 한다. 그럼 누가 부담한다?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623조를 찢어가지고 두 개로 나눠서 해석을 한 거예요. 어느 부분하고요? 대규모 수선 의무는 누구한테? 임대인에게 책임을 부과하고 소규모 수선 의무는 누구한테요? 임차인에게 수선 의무를 부담시켰다라는 게 우리 대법원 판례 결론이에요. 자리 잡혔나요? 그래서 시험 치면 어떻게 나와요? 조문 하나 나오고 판례 나오고 이렇게 섞어서 나와요. 감 잡으셨을까요? 예. 그래서 조문은 이렇게 짧아요. 그죠? 너무 심플하죠? 두 줄이잖아요. 조문은 짧아요. 간략해요. 근데 판례는 길어요. 이렇게 길어요. 이 두 개를 한꺼번에 정리하는 일, 이게 우리 앞으로 과제고요. 이걸 시험장에까지 가져가는 거죠. 거기다 시험 문제를 풀어내는 거예요. 이 시험 잘 나오는 거예요. 괜찮죠? 예, 이 정도의 민법이. 두 번째 사례 보실까요? 자, 위에 보시면 아파트 매매 계약을 얼마에 하셨어요? 10억의 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요즘 웬만한 집값 10억입니다. 그죠? 계약금 얼마 중에? 1억 중에 얼마를요? 500만 원만 당일 교부하고 계약금 얼마로 하기로 했어요? 얼마요 계약금? 1억이죠. 1억인데 당일 얼마 넣었어요? 500만 원은 당일 넣었어요. 됐나요? 9,500만 원이 나머지죠. 나머지 계약금. 그건 언제 넣기로요? 5일 후에 송금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들어오세요. 머릿속에 사실관계가?
그죠? 내가 10억의 매매 계약을 한 거죠. 근데 계약금은 얼마로 하기로 하고요? 1억에 하기로 하고 현재 얼마만 넣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사실관계라고 그래요. 사실관계. 이게 움직이면 안 돼요. 다음 매수자는 근데 매수자가 집에 와가지고요. 집에 와가지고 아파트 가격을 조사해 보니까 이게 뭐야 이게 내가 계약 잘못한 것 같아. 왜요? 거기 10억 안에 비싸. 8억 5천이나 8억이면 사는데 내가 신중하지 못해서 10억에 매매 계약을 한 거야. 그럼 보통 어떻게 하죠 그럴 때? 아 여기 와 밑에 나왔어요. 그죠? 마음이 뭐해서? 돌변해서. 예, 우리 마음은 변해요. 그죠? 수시로 변해요. 그죠? 하루에 1000번도 변한다고 그러죠? 예, 여러분 마음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죠. 그죠? 앞으로 시험 볼 때까지 마음이 12번, 1000번 이상 변해요. 그죠? 흔들리는 거 끝도 없이 흔들릴 거예요.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 몇 번이요? 1000만 번 더 들어요. 근데 포기만 안 하면 이 시험이 붙어요. 포기 안 하고 이 프로그램만 커리큘럼만 따라오시면 돼요. 그게 관건이에요. 왜냐면 이게 장기 학습이라서. 변해요, 변해. 이분도 변했네요. 그죠? 언제 변했어요? 예, 그날 집에 가서 변했어요. 그죠? 낮에 계약서 쓰고 집에 가서 확인한 거죠, 시세를. 돌변해서 얼마 포기하고요? 500만 원 포기하고 나 계약 파기하겠다라고 전화를 때린 거예요. 파기돼야 한대요? 우리 일상 생활 속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예, 민법은 이 안에 있어요. 이 생활 속 연결고리 안에. 자, 이분 주장대로면 얼마면 그냥 계약 끝나는 거예요? 500만 원 날리면 되는 거죠. 500만 원 날리면 파기가 되냐 안 되냐가 이분의 핵심적인 논고 주장이에요. 자, 관련 조문 보실까요? 민법 몇 조예요? 565조. 우리는 조문이 나오면 조문하고 친해져야 돼요. 왜요? 조문을 토대로 민법은 끌고 올라 거기다가 이렇게 성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우리는 성을 쌓을 거예요. 뭐를 쌓을 거예요? 성을. 그 성을 살 때 그 토대가 되는 게 뭐라고요? 법조문이에요. 조문을 토대로요. 토대로 여기다 뭘 쌓아요? 커다란 성들을 쌓아 올릴 거예요. 이렇게 계속 쌓아 올릴 거예요. 그래서 조문이 일단 뼈대죠. 뼈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조문을. 그 다음에 여기에 판례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법이론하고. 자, 그래서 조문이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한 번쯤 안아주고 읽어줘요. 자, 안으로 갑니다. 안으로 갑니다. 안으로 갑니다. 리딩합니다. 시작.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뭐한 때? 교부한 때는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계약금을 뭐하고요?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고 수령자는 몇 배를요? 100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다라고 적어 놓았어요. 이를 뭐라고 그래요? 해약금이라고 그래요. 민법 몇 조가? 565조. 앞으로 조문은 요거는 외우지 않아도 돼요. 요 조문은 시험에 안 나와요. 요 내용이 나오는 거지 몇 조 몇 조는 강사한테만 필요한 거예요. 수험생한테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럼 이 565조 해약금은 결론이 뭐예요? 결론을 말씀해 주세요. 결론이 뭐예요? 해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지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요, 없다요? 해지할 수 있다죠. 어떤 전제하에? 계약금을 뭐하고? 누구는? 매수자는 계약금 날리면 되죠. 날리는 조건으로 해지할 수 있고요. 매도자는 받은 돈의 몇 배? 2배 물어내고 해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게 방법이죠. 이건 방법이고요. 전제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잘 보시면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뭐한 때요? 교부한 때는 이라고 돼 있어요. 계약금을 뭐한 때? 교부한 때. 이 부분 보실게요. 계약금을 첫 만남이니까 글씨 잘 써야지. 급하면 이렇게 못 써요. 민법이 양이 많아서. 계약금을 뭐한 때? 교부한 때는 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교부한 때. 교부한 때는 여기죠. 언제까지요? 언제까지라고 돼 있죠?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굉장히 유의미한 조문이에요. 이 말은 중도금 지급할 때까지. 중도금을 뭐 하기 전까지? 지급하기 전까지를 말해요. 계약금을 교부한 때는 언제까지라고요? 언제까지? 중도금을 뭐 하기 전? 지급, 후여 지급 전이요? 지급 전까지를 말합니다. 이때까지요. 이때까지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매도자는요. 매수자는 어떻게 하면 되죠? 매수자는? 계약금은 어떻게 하면 되고요? 포기하는 방법으로. 됐나요? 반대로 매도자는 계약금 몇 배를 주고? 2배죠, 2배. 2배 물어내고 계약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결론이 뭐죠, 결론이? 해지할 수 있다죠, 해지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전제하에? 계약금을 교부한 때는.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뚫고 나가야 될 과제들이에요. 감 잡으셨나요? 전제 조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결론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어떤 방법으로? 포기하거나 몇 배 주고요? 2배 주고. 그 시점은 언제까지다? 이 시점은 중도금 지급 전까지다. 그런데 이 방법은 언제만 먹히느냐면 계약금을 뭐 했을 때요? 교부했을 때요. 계약금 교부했을 때. 따라서 이 카드가요. 565주가 여기에 작동하려면 565주가 작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계약금을 얼마를 넣었을 때? 1억을 넣었다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죠? 1억을 어떻게 하고 1억을? 줬죠. 교부했죠. 그러면 이 카드가 먹히는 거죠. 1억을 어떻게 했다면 1억을. 여기서 교부라는 건 일부 교부일까? 1억 전액 교부야.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해석하고 치고 나가셔야 돼요. 1억 전액을 교부했을 때 해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1억 얼마를? 다 냈을 때. 그럼 질문 드릴게요. 이게 얼마 넣었다고요? 500만 원 넣었죠? 500만 원 넣었다면 는 거예요, 안 는 거예요? 요게 이제 까다로운 거예요. 그죠? 예. 여자친구하고 남자하고 뽀뽀를 하는데 혀가 요만큼 들어갔어요. 들어간 거야, 안 들어간 거야? 그 해석이죠, 그 해석. 계약금을 1억 중에서 500만 원만 넣었죠? 그럼 는 거예요, 안 는 거예요? 우리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계약금은 전액을 말하는 거예요. 전액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500만 원만 넣으면 넣은 거예요, 안 넣은 거예요? 안 넣은 거죠. 그래서 이 매수자가 지금 요구하는 핵심 논거는 뭘까요? 500만 원 어떻게 하고요? 포기하고 계약 파기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500만 원짜리 계약금 계약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우린 두 사람은 지금 500만 원짜리 계약금을 했어요. 1억짜리 계약금 계약을 했어요. 1억짜리 계약금을 넣기로 했죠. 500만 원 포기하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매수자는 500만 원 이거 날리고 해지할 수 없어요. 그럼 매수자가 파기를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나머지 얼마를? 9,500을 송금해주고 그 상태에서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감 잡으셨나요? 이 565주의 쓰임새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도 565주가 이제 달리 보일 거예요. 달리 보이죠? 따라서 계약금 1억을 넣었다면 얼마 포기하고요? 1억 포기하면 되죠?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 이런 거 많거든요. 내가 지금 계약금 일부 없어, 그죠? 그럼 일부만 넣어버리죠? 이 상태에서 500만 원 포기하고는 해제가 안 됩니다. 해결되셨을까요? 네. 뒤에 그러면 판례를 통해서 이 내용이 어떻게 우리 대법원이 적어놓았는지 판례를 한번 잠깐 볼까요? 재미있어요, 없어요? 재밌죠. 민법이 그래 재밌어요. 그죠? 근데 수험생들은 민법 괴물이라고 그래요. 강사를 누구 만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져요. 보실까요? 이렇게 펼치니까 이제 길어 보이죠. 이게 판례 여기서 여기까지 원래는 한 줄이에요. 제가 잘랐어요. 볼까요? 주된 계약과 더불어 뭐를요? 계약금 계약을 한 경우. 그럼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을 걸어야 돼, 안 걸어야 돼요? 걸어야죠. 전액을 걸어야죠, 전액을. 그러면 565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뭐를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죠. 해지할 수 있죠.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해지할 수 있죠. 이게 565조 방법에 의한 해지예요. 이를 해약금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해약금이라고. 해약금. 내가 해약을 하려면 1억을 날리면 되는 거야. 언제까지만? 그러나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뭐만? 약정만 한 단계. 그럼 걸은 거예요? 약속만 했어요? 약속만 했어. 그럼 계약금 넣은 거야? 안 넣은 거야? 안 넣은 거지. 오케이요? 일부 넣으면 넣은 거야? 안 넣은 거야? 안 넣은 거라니까요. 일부 넣으면 안 넣은 거라니까요. 그죠? 아직 계약금으로서의 효력, 즉 민법 규정에 의한 해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발생시켜야 안 시켜요? 예, 해제가 안 되는 거예요. 계약금을 걸기로 뭐만 하면? 약속만 하면. 나 내일 아침에 계약금 1억 넣어줄게. 그럼 넣은 거야? 아직 안 넣은 거야? 안 넣었죠. 이 상태는 해제를 못 하는 거야. 그죠? 해제는 언제만 돼요? 계약금을 어떻게 할 때? 걸었을 때. 전액을 걸었을 때 해제가 돼요. 됐나요? 이 판례는 지금 두 개를 얘기하는 거죠. 두 개를. 지금 이 판례 속에 두 개가 나눠져 있어요. 시험은 이것도 냈고 이것도 냈어요. 여기 그럼 어떻게 나왔을까요? 밑에 여기 볼까요?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뭐만 하면? 약속만 하면. 약속했죠? 걸은 거예요? 약속만요? 계약 파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있죠? 틀렸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적어놨잖아요.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뭐만 하면?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금으로서의 효력, 즉 계약 해제를 할 권리요. 해제할 권리가 발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판례 속에도 지금 두 개가 어떻게 돼 있어요? 대조가 돼 있죠. 반대로. 여기는 계약금 계약한 거죠. 여기는 계약금 계약을 안 한 거예요. 왜 안 한 거예요? 걸었어요? 약속만 했어요? 약속만 하면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계약금 계약은 언제 이루어져요? 계약금 일부를요? 전액을 걔한테 상대방한테 넣어줘야 돼요. 근데 이건 넣어준 거예요? 약속만 한 거예요? 그래서 해제할 권리가 생기지 않아요. 나중에 다시 강조를 합니다. 이분 굉장히 중요해요. 따라서 이제 볼게요. 당사자가 계약금의 얼마만? 일부만 1억 중에 500만 원만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어떻게 하기로 해요?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죠. 하기로. 그럼 위에 쪽이에요? 밑에 쪽이에요? 다시 여기 잘 읽으라고요. 그 민법은 빨리 읽는 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수험생들이 뭐라고 그래요? 합격 수기 보면 2배속으로 막 읽으라고 그래요. 2배속으로 읽는다는 건 뭐예요? 내 사고를 다 멈추게 하는 거예요. 사고 하나도 못하고 뭐만 하는 거냐? 듣기만 하는 거예요. 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20번 읽고도 60점이야. 20번 수강했는데 60점이에요. 왜요? 방법이 잘못되니까요. 민법은 빨리 가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2차 과목에 맞는 거 2차 과목에. 1차 과목이 민법이나 개론은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이해 과목이에요.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계약금 일부만 먼저 뭐하고?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죠. 그럼 걸은 거예요? 안 걸은 거야? 안 걸은 거죠. 이건 밑에지 여기죠. 밑에지 밑에. 위로 가면 안 되죠. 번지수 틀렸죠. 안 걸었죠. 교부자가 계약금의 뭐를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그럼 다 넣은 거야? 아직 다 안 넣은 거야? 9,500 안 넣었죠? 넣은 거야? 안 넣은 거야? 안 넣은 거죠. 그러면 계약금 계약은 뭐 하지 않았어요? 성립되지 않았죠. 계약금 계약은 언제 되는데? 교부해야죠. 일부를 전액을 교부해야 돼요. 교부해야 돼. 따라서 계약금 계약은 성립된 거예요? 아직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근거가 일부만 걸었으니까. 그러면 당사자가 임의로 무슨 계약을? 매매 계약을 파기할 수가 없다고. 시험 문제. 계약금의 얼마만? 일부만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을 했어요? 약속만 했어요? 약속만 했죠? 그럼 계약을 파기해요? 못해요? 파기할 수 없더라. 파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9,500을 다 보내고 나서 뭐라고요? 나 1억 깰 거야. 이렇게 되는. 1억 포기하고 깰 거야.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계약금을 이렇게 넣은 거예요? 아직 안 넣은 거예요? 넣은 거야? 아직 안 넣은 거야? 안 넣었죠? 그럼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계약을 깨어볼게요. 파기할 수 없더라. 그럼 우리 상식하고 정반대죠. 우리 상식은 어때요? 내가 계약을 했는데 뭐를 안 주면 계약금을 안 걸었어. 가령 예를 들어볼까요? 중고차를 내가 3천에 매매 계약하기로 합의했어요. 얼마에? 3천에 매매 계약 합의했죠. 근데 계약금이 갔어 안 갔어? 안 갔더라 이거죠. 그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집에 와서 보니까 마음에 별로 안 들어 그 차가. 그럼 뭐라고 그러죠? 전화해가지고 나 안 사 그러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판례가 이걸 말하고 있죠. 상식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야? 매매 계약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매매 계약을 한 거죠. 했는데 뭐만 안 넣은 거야? 계약금만 안 넣은 거예요. 자 볼까요? 무슨 계약은 하고요? 매매 계약. 이게 주계약이라고 그래. 주계약. 매매 계약은 하고요 안 하고요? 체결했어 안 했어요? 체결했죠.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근데 여기에 딸려있는 매매 계약에 딸려있는 무슨 계약을? 계약금을 교부를 했어요? 교부를 안 했어요? 계약금 교부를 안 했죠? 그럼 계약은 한 거야 안 한 거야? 이거 질문 드릴게요. 계약한 거야 안 한 거야? 예? 여기에 도장 찍었어요 안 찍었어요? 여기 찍었다고 돼 있네. 여기 보이잖아. 계약한 거죠? 한 거야 한 거야. 3천에 했죠? 다만 뭐가 오고 가지 않았어요? 계약금만 교부 안 했죠? 계약은 된 거예요 이때. 계약 안 된 거예요 된 거야? 된 거죠 여기. 그러면 내 맘대로요. 내 맘대로 계약 파기가 돼야 안 돼? 해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위하고 정반대네. 위의 그림을 1번이라고 해볼까요? 밑에 그림을 2번이라고 해볼게요. 자,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위의 그림은 계약금을 뭐 했을 때요? 교부했을 때. 교부했을 때는 중도금 넣기 전까지 뭐가 가능해요? 해제가 되죠. 가능하죠. 가능한 카드죠. 밑에는 주계약은 해놓고 뭐를 안 하면 계약금 교부를 안 했죠. 교부했죠. 교부 안 했죠. 반대로 뒤집으라고 그랬어요. 교부 안 하면 뭐가 안 돼요? 정반대잖아요. 민법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하나의 지문을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셔야 돼요. 반드시. 시험은 그걸 물어봐. 여기를 물어보든가 여기를 물어보든가. 모든 지문이 그래요. 모든 지문이. 올해 시험도 그렇고요. 반드시 어떤 논점이 생기면 거꾸로 뒤집는 연습을 꼭 하세요. 그럼 점수가 쑥쑥 올라가요. 나중에 시험장에서.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나 계약금 넣었어. 계약금 넣었어 안 넣었어? 전액을. 넣었죠. 그럼 파기가 돼야 안 돼요? 되죠. 나 근데 계약금은 매매는 해놓고 뭐는 안 넣었어요? 안 넣었죠. 파기 돼야 안 돼? 질문 드립니다. 계약금 걸은 게 무서워요? 안 걸은 게 무서워요? 어느 게 무서워요? 계약금 넣은 게 무서워? 안 넣은 게 무서워? 무서워. 또 해제가 안 돼. 내 마음대로. 그죠?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드립니다. 여자하고 남편하고 결혼생활 10년 됐잖아요. 뭐 하다 이렇게 삐졌을 때 와이프가 말할 때가 무서워요? 말 안 할 때가 무서워요? 훨씬 무서워. 그죠? 말 안 할 때 해제가 안 돼. 해제가. 그죠? 계약금 넣으면 이만큼을 어떻게 이 넣은 만큼을 날리는 조건으로 해제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머릿속에 이렇게 저장하면 좋아요. 계약금을 넣은 거하고 안 넣은 걸 비교할 때 계약금을 넣었다는 거는 뭐예요? 해지할 가능성을 열은 거 안 열은 거예요? 열어둔 거예요. 뒷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왜요? 파기할 가능성이 있잖아. 언제까지? 그래서 계약금을 넣었다는 거는 뭐예요? 계약의 구속력이 높은 거예요? 낮아진 거예요? 계약금 돈 안 걸은 게 무섭다니까. 얘는 해제가 돼야 안 돼요. 계약금 안 걸는 거. 해제 안 되죠. 계약금 넣은 거는 해제되죠. 그럼 계약의 구속력은 어느 게 더 센 걸까요? 얘가 더 세고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린 일반 상식에 뭐라고 생각해요? 계약금 넣은 거 안 넣은 거? 안 넣고 아까 중고차 매매했죠? 중고차 매매할 때 3천에 계약금 넣었어 안 넣었어? 안 넣었죠. 그럼 우린 뭐라고 생각해요? 그거
구속력이 센 걸로 생각해, 약한 걸로? 약한 걸로 생각하죠. 그래, 전화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나 안 사 그러고 전화 끊죠. 안 된다는 거야, 이게. 계약금을 뭐 하지 않으면 교부했어요, 교부 안 했어요? 해제가 안 돼요. 더 구속력이 세지는 거야. 계약금을 뭐 하면 교부해서 넣으면 뭐 할 때까지만 해제할 길이 열려 있어요. 우리 상식과 정반대라는 거예요. 계약금을 넣은 거하고 안 넣은 게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속력을요, 계약의 구속력을 더 높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계약금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해제가 안 되죠. 해제가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돼? 계약금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럼 이게 구속력이 센 거예요, 약한 거예요? 계약의 구속력이 센 거지, 강한 거지. 무섭다니까. 언제 무섭다고 배우자가? 말 안 할 때. 계약금 안 걸은 게 무서워. 걸은 거는요. 걸은 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포기하고 해제가 되죠. 예, 계약금만큼 날리면 돼요. 포기하고. 그래서 계약금 두 개로 머릿속에 저장이 돼 계셔야 돼요. 계약금을 뭐 한 거하고 완전 다르다는 거. 우리 생활 상식과 정반대라는 거죠. 판례는. 이 지점이 시험 문제예요. 올해도 나갔어요. 더 재밌어졌죠. 그런데 보시면 민법은 보시면 그냥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넘어가실 부분이 아니라 생각을 해주면서 넘어가 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야 자리를 잡아요. 맞을까요? 예. 민법의 맛을 조금 보셨습니다. 실제 강의 들어가면 더 재밌고요. 더 다이나믹합니다. 어려운 부분 물론 있습니다. 세 번째 볼까요? 글자 보이나요? 아파트의 1번 저당권 채권액 얼마로 돼 있고요? 1억. 전세권 전세금 2억. 그 다음에 2번 저당권 채권액 9천만 원 순서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럼 누가 맨 앞에 있어요? 1번 저당권이 맨 앞에 있죠. 순서상으로. 두 번째 누구 있고요? 전세권. 세 번째는 저당권. 이렇게 있는 거죠. 이때 이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어요. 뭘로 넘어갔어요? 경매로. 그럼 이 전세권자는 여기 새 살고 있죠. 쫓겨나요? 그냥 살아요? 나 계약기간 앞으로 3년 남았는데. 경매가 되면 살까요? 쫓겨날까요? 여기 볼까요? 밑에. 답을 적어놨어요. 1번 저당권이 있습니다. 몇 번 저당권? 1번 저당권을 소위 뭐라고 그래요? 말소 기준 권리라고 그래요. 같이 해볼까요? 몇 번 저당권을? 맨 앞에 있는 거. 맨 앞에 있는 놈이 기준이야, 기준. 그래서 무슨 기준? 말소 기준 권리라고 그래요. 어디에 있는 놈? 1번 저당권. 맨 앞에 있는 저당권. 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리고 어느 건물에 A라고 하는 건물에 맨 앞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1번 저당권. 중간에는요? 마지막에는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이 전세권이 없어지느냐 안 없어지느냐 이거를 결정하는 건 누가 결정해요? 얘가 결정해요. 얘가. 경매는 얘가 집어넣었어도요. 얘가 기업은행, 얘는 국민은행. 얘가 경매 오늘 집어넣었어요. 그럼 얘가 2번 저당권자가 이 전세권은 5월 달에 생겼고 얘는 10월 달에 생겼어요. 그럼 등기는 누가 빨라요? 전세권이 얘보다 빠르죠. 근데 1번 저당권은 1월 달에 생겼어요. 1월 달에. 그럼 얘 운명, 이 전세권자의 운명은 2번 저당권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경매를 얘가 넣었어도요. 누가 결정해요? 1번 저당권. 1번 저당권이 결정을 해요. 그래서 1번 저당권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말소 기준 권리라고 그래요.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이 전세권이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뒤에 있지.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빨라요? 늦어요? 늦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무조건 삭제돼요. 소멸해요. 계약 기간이 3년 남아 있어도 존속하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돼 버려요. 소멸 처리해 버려요. 그냥. 그럼 낙찰자는요. 이 건물 낙찰받은 낙찰자는 경매로 낙찰받는 거죠. 전세 끼고 가져와요? 안 끼고 가져와요? 없어져 그냥. 나가버리는 거야. 낙찰자는 그래서 전세권 없는 거. 전세권 없는 집을 경매로 먹는 거예요. 그럼 얘는 살아요? 쫓겨나요? 쫓겨나는 거죠. 근데 배당에서는 몇 순위가 될까요? 배당에서는
얘가 1순위. 1순위 날짜별로요. 1순위 그다음 얘가 2순위. 얘가 3순위. 얘가 이 1번 저당권자가 여기 5억 있는 거 5억 다 먹었어요. 다 먹으면 얘는 뭐가 돼요? 받을 돈 없죠. 이게 소위 깡통 전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집값이 떨어지면. 그래서 이 전세권자의 운명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몇 번 저당권? 얘를 뭐라고 표현해요? 말소 기준 권리라고 우리는 불러줘요. 머릿속에 각인하셔야죠. 무한정 응용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 법리죠, 법리. 근데 얘가 죽느냐 사느냐, 죽느냐 사느냐는 누가 결정한다? 걔를 뭐라고 표현했죠?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에요, 후순위요? 후순위 전세권은 경매를 어떻게 해요? 이를 삭제주의라고 그래요. 삭제돼도 없어져요. 등기부에서. 등기부에서 없어지니까 무슨 주의? 삭제주의라고 그래요. 감 잡았을까요? 머릿속엔 하나만 있으면 돼요.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걔가 누구라고? 오케이, 감 잡았어요. 배당 순위는 1번 전세권, 2번 순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여기 살아요? 쫓겨나요? 쫓겨나죠. 그럼 이 전세권을 낙찰자에게 주장한다요? 주장하지 못한다요? 야, 너 이 낙찰자한테 네 권리야. 네 권리 주장해 못해? 주장 못한다죠. 못한다. 왜요? 소멸해서 쫓겨나니까. 이거 우리 물권에서 이게 물권 관계에서 이걸 다루게 돼요. 자, 그래서 사례 3개를 잠깐 같이 호흡을 해보셨습니다. 이제 시험 경향에 관한 분석을 잠깐 해드릴까 합니다. 29회, 30회, 31회. 엊그제 3일 전에 시험 쳤죠. 막 끝났습니다. 시험 분석을 해보니 몇 가지 특징적인 게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요. 사례형 문제가 몇 개냐면 29회 때 14개요. 30회는 12개. 올해 31회 시험은 15개. 많아지죠. 그 다음 박스형 문제 볼까요? 박스형 문제가 29회 때는 몇 개? 3개. 작년에는 6개. 올해는 9개. 2개 합치면 몇 개요? 24개. 사례하고 박스 문제가 24개 정도 돼요. 민법.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개사 시험은 여기 회차 기준으로요. 회차 기준. 여기 홀수에 짝수에. 여기 홀수에는 어려워요. 민법이 늘 어려워요. 점수를 좀 낮춰요. 짝수에는 쉬워요. 늘 쉬워요. 5점에서 10점 정도 쉬워요. 늘 그래요. 그럼 내년에는 여러분 그래 축복받은 시험 운이 있으신 거예요. 굉장히 이거 중요하거든요. 올해 공법 죽음이었죠. 공법이 어려웠거든요. 홀수회가 그래, 홀수회가. 1차나 2차 중에 통국의 과목이 하나 있어요. 피말리는 과목이. 근데 여러분 짝수에 내년이죠, 내년. 근데 참고로 경향을 보시기 바랍니다. 경향을. 사례형 문제하고 뭐가 많아져요? 이게 많다는 거죠. 이게 난이도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 같은데 잘못하면 놓치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으면. 이게 최근의 추세라는 거죠. 이거죠. 이거 사례형 문제 많아지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예 올해 시험 볼 때. 15개에서 20개까지 나올 거라고요. 사례 문제가. 이 추세는 계속 이어질 거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실 부분 판례 문제입니다. 우리 민법은 주로 뭐 보신다고요? 판례, 대법원 판례 아까 보셨죠? 조문하고 판례입니다. 시험 문제 객관식이니까 오지선다죠. 5개 중에 2개는 조문이고 3개는 판례예요. 그러니까 조문 판례를 계속 섞어내요. 2개를 같이 연합해서 정리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35개. 그죠? 대부분 판례 싸움이에요. 이걸로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보실까요? 기출지문 제출제 비율이 여기 몇 프로? 여기는 87%. 그러니까 기출문제에서 거의 다시 제출제 되고 있다는 거죠. 지문 조사를 해보니까 약 176개 정도죠. 지문이 40문제거든요. 40문제니까 오지선다니까 몇 개죠? 오지선다니까 지문 한 문제당 4개, 5개씩이죠. 그럼 지문이 총 몇 개? 200개 지문이 나와요. 200개 지문이. 40문제니까. 한 문제당 객관식 몇 개?
5개 지문, 200개 지문이 나와요. 200개 지문을 제가 분석을 쫙 해봤어요. 그랬더니 기출문제로 또 나오는 게 몇 프로? 176개였어요. 그러면 기출문제만 잘 공략해도 몇 점이요? 85점 정도 간다는 거예요. 신규 문제를 공략하는데 애쓰고 피 말릴 필요 없더라는 거예요. 감 잡으셨나요? 예, 여기죠. 여기에 해답이 있어요. 그 짧은 기간에 효율적으로 공략하면 고득점 갈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것. 그렇다고 신규 문제를 버릴 수는 없어요. 신규 문제를. 왜냐하면 신규 문제 중에서 제가 찍어드릴 거 있어요. 판례 바뀐 거, 그 다음에 최근 시사적으로 중요한 거 있어요. 그거는 맞춰드려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다. 기출문제에서 85% 정도 재출제 되더라. 이 부분이 학습의 주요 공략 대상이 되겠습니다. 판례하고요. 출제 경향 감 잡으셨나요? 대세는 뭐다? 대세는 사례하고 박스. 그죠? 판례. 그리고 어디에서? 예, 새로운 것 쫓아다니느라고 시간 낭비하는 거는 비합리적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내년쯤 되면 여러분은 새로운 거, 못 보던 거 찾으려고 많이 했을 거예요. 사람 심리가 그래요. 안 나온 거 이렇게 찾게 되거든요. 그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 예. 제가 마무리 특강을 하면서 적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적중률에 관한 거 몇 가지 자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이니까 작년이죠. 작년 30회였죠. 30회 때 특강 지문하고 실제 시험하고 적중률 일치율을 보였더니요. 일치율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40개 중에 39개죠. 한 문제 빼고 다 적중이 됐어요. 볼까요? 보시면 여기 특강 문제예요. 특강 문제하고 실제 문제하고 이렇게 일치되는 지문을 쭉 나열을 해드렸습니다. 쭉 나와요. 그리고 올해 거 볼까요? 올해 거 보시면 30일에 특강 지문하고 실제 문제하고요. 40개 중에 올해는 몇 개냐면 37개예요. 세 문제 빼고는 다 적중이 됐어요. 적중률에 관한 한 저는 어느 강사님한테도 양보할 생각 1도 없어요. 자신 있습니다. 이 부분. 올해 제일 많은 점수를 받으신 분은 민법 수험생 중에 95점이에요. 많이 받으셨죠. 잘 받으셨죠. 예. 관련해서요. 예. 합격 수기를 몇 개를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보다 직접 올해 시험 공부하셨고 그분들이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시험 치면서 느꼈던 것들 그 수기를 제가 랜드프로 사이트에서 바로 가지고 와서 캡처해가지고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있는 그대로요. 예. 이 부분이 이제 최고 점수 아니고요. 최고 점수는 제가 그 최고 점수 받으신 분의 점수 아니면 그 공부 방법을 일반화시키기에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논외로 하고 비교적 열심히 하신 분 수기 몇 개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수기는 백모영님입니다. 있는 그대로 2020년 11월 4일 날 사이트에 올려온 자료입니다. 자료 리딩은 우리 실장님이 대신 읽어주시겠습니다. 실장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작년 이맘때쯤 공인중개사 공부 시작하려고 유튜브부터 보다가 쌤의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 주시는 입문 강의를 보고 홀딱 반해 랜드프로에 등록하여 약 10개월간 공부했고 결과는 안정적인 점수로 합격 예상입니다. 조금 아쉬운 건 이번에 민법이 그리 어렵지 않았고 제 목표 점수는 90점 이상이었는데 90점 목표였답니다. 90점. 욕심 있으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요? 시험에서 85점을 받아 좀 아쉬워요. 85점 받는데 아쉽대잖아요. 그죠? 예. 뭐가 쓰였는지 틀린 거 찾으라 했는데 OX 맞게 표시하고 답에 옳은 지문으로 고쳐놓기까지 해놓고 엉뚱한 답을 왜 썼을까요? 그래도 동차 준비하면서 쌤이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학습한 결과 도움이 너무 많이 되었습니다. 5월까지 민법에 집중하라는 말씀과 85점 이상을 목표로 공부하라는 것이 나중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2차에 제대로 집중할 수 있었거든요. 여기 유의하셔야 돼요. 5월까지는 민법을 최대한 올리셔야 돼요. 그래야 5월 이후에 2차 과목에 전력 질주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면 2차가 불안한 거예요. 동차가 되냐 안 되냐는 이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전반기에 끝내셔야 돼요. 민법은. 그 결과 민법 85점, 개론 77.5점, 중개사법 95점, 공법 65점, 공시세법 77.5점 이렇게 해서 딱 평균 80점으로 합격인 듯해요.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훌륭하죠.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신 거죠. 열심히 하신 거고. 민법이 밑바탕이 되어 등기법 이해하기도 한결 수월했고 중개사법과 겹치는 부분은 보너스로 가져갈 수 있었으며 공인중개사 공부 전반에 민법이 골고루 영향을 미쳐 민법이 제대로 자리 잡지 않으면 합격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안타깝게도 1년간 열심히 했으나 공부 방법이 잘못되어 불합격한 친구에게 쌤을 강력 추천했어요. 쌤 강의를 듣고 기본서에 충실한다면 저처럼 민법이 가장 재밌고 자신 있는 과목이 될 거라고 확신해요. 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 더 보실까요? 네. 처음 공인중개사 공부를 할까 말까 고민할 때 유튜브에 올라온 양민 교수님 수업 동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틈틈이 해보니 재미가 있더라고요. 나중에는 교수님 수업 패키지 구입하여 인강 들었고요. 다른 교수님 문제도 보았는데 어투가 다르고 자주 나오는 문장이 달라서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양민 교수님 믿고 끝까지 교수님 수업만 들었습니다. 시험장에서 비로소 느꼈네요. 양민 교수님이 왜 1타 강사님이신지. 말투, 단어 하나하나 교수님이 알려주신 것 그대로 나왔어요. 아주 익숙한 문장들로요. 비록 저는 5개나 틀렸지만 저보다 더 열심히 하신 분들은 만점도 맞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합격하는 데는 무리 없는 점수네요. 5개면 몇 점이죠? 87.5예요. 굉장히 좋은 점수입니다. 네. 교수님 덕분에 탄탄한 토대를 갖췄고 뒤늦게 시작한 2차까지 동차 합격할 점수가 나왔네요. 시험장에서 시험 보면서 합격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민 교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도 내년 시험의 주인공이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어서요. 공부 방법을 어떻게 전개할 건지에 관한 학습 전략은 잠시 쉬었다가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다시 할게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 양민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는 공인중개사 자료를 쉽게 다운받는 꿀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출력을 하시거나 보관을 하는 데는 불편함이 따르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통해 필요한 자료들을 보거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버전은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검색창에 네이버 밴드를 검색하시고 다운 혹은 설치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2단계, 밴드 어플에서 공수모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밴드 어플을 누르시면 위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돋보기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맨 위쪽에 하얀 공백의 검색창이 생기는데요. 이곳을 눌러서 공수모 이 세 글자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3단계는요. 해당 공수모 밴드를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 밴드는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을 위한 밴드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시험 정보나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어서 공부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밴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강의와 관련된 공지사항이나 최신 자료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4단계, 또 다른 꿀팁 모바일 일일학습법에 대해서 소개드릴까 합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짬 시간을 활용하셔서 공부하는 학습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페이지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시면 처음 보셨던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내려가 보세요. 모바일 일일학습이란 코너가 보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요. 매일 한 개씩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업로드되어 있고요. 더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정답과 해설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아랫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댓글 쓰기도 남길 수 있으시죠. 스마일 부분을 눌러 좋아요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짬을 내어 스스로 학습한 뒤 모르는 부분을 질문할 수도 있고, 하루 동안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시거나 공부한 소감을 적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에 가입하신다면 다채롭게 업데이트되는 양질의 최근 자료들을 접하시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이거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러한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이런 팁이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